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그러나 끝까지 믿어야 할 것도 사람이다. 단지 피부색이나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백만 명을 아무렇지 않게 학살하는 동물, 비행기를 몰고 도시 한복판의 빌딩으로 돌진하여 하루아침에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내는 동물, 층간 소음 문제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동물, 유산과 보험금을 타기 위해 친구나 가족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동물, 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남의 것을 탐내는 탐욕스러운 동물, 남들이 고통스러워 하든 말든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동물, 높은 지능을 남들을 속이고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동물,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인간의 모습이다. 살아갈수록 인간의 어두운 면을 마주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중년의 나이에 이르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된다. 이처럼 무섭게 돌변할 수 있는 이웃으로부터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집과 집 사이의 담을 점점 더 높게 쌓아 올리고 창문을 굳게 닫은 채 도시 안의 외로운 섬 같은 생활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안심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세상은 위험하고 무서운 일로 가득 차 있으니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된다고 주의시킨다. 그러면 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당신이 만약 사람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 배신당할 일은 분명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매일 누군가를 경계하고 의심하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사람을 믿지 못하면 고립되고 외로워질 것이다. 그런데 사람을 믿으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된다. 남에게 속을 지언정 불안에 떨며 지내지는 않아도 된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답했다. 속는 것보다 날마다 모든 일을 의심하며 불안에 떠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것이다. 그러는 선생님은 사람을 믿으세요? 나는 사람을 믿는다. 사람을 믿으면 일단 내 마음이 편하다. 의심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물론 그러다 배신당하면 크게 상처받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몇 번 있기도 했다. 하지만 상처가 두려워 사람을 믿지 않으면 행복도 없어져 버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예를 들어 여행할 때 로마에 가면 좀도둑이 많으니까 가방을 도둑 맞지 않고 싶으면 늘 조심하라고들 한다. 그런데 길거리를 다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도둑이 아닐까, 내 지갑을 훔쳐가지 않을까 의심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지갑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여행을 즐길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지킨 지갑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행의 맛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모든 사람을 믿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믿느냐 하는 범위의 문제이며 믿을 수 없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도 키워야 한다. 그러나 속이려 마음만 먹으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게 사람이다. 더구나 사람은 흔들릴 수 있는 존재다. 무엇에든 유혹될 수 있고 욕망에 휩싸여 사리분별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의 치닫기 쉬운 내적 욕망이나 갈등으로부터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장치를 해둘 필요가 있다. 바로 관계에서의 한계 설정이 그것이다.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한계를 미리 설정해 두는 편이다.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될 적정선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다. 이를테면 나는 친구 사이에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받지 않을 생각으로 줄 수 있는 만큼을 줘버린다. 혹여나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마음이 상해서 우정에 금이 가지 않을 정도의 돈을 주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내가 곧 써야 할 돈인데 친구가 돈을 갚기로 해놓고 안 갚으면 친구를 미워하게 된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친구라면 모름지기 내 모든 걸 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설정을 해 놓으면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데도 자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관계가 불편해지고 점차 소원해진다. 이를테면 2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고 했던 친구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주지 않는다고 해보자. 전화를 거는 순간 빚 독촉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안부를 묻는 것인데도 왠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게 된다. 친구의 입장도 다를 게 없다. 그러므로 그럴 위험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다. 한계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사랑하는 사람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못하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유머가 없는 사람한테 유머스러워지라고 강요해봐야 그가 하루아침에 바뀔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그가 못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이처럼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관계를 잘 끌고 갈 수 있다. 친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을 털어놓을 필요는 없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어느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는데 단지 친함을 증명하기 위해 비밀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 아무리 부모라 해도 병 수발을 해주는 자식에게 고마워해야 하고 폐를 덜 끼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식이니까 부모에게 헌신하는 게 당연하다며 아프다는 핑계로 자식에게 막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각자가 가진 욕심과 욕망이 충돌할 때 한계를 미리 설정해 놓으면 나와 상대방 모두를 보호할 수 있고 관계를 더 안전하게 지속시킬 수 있다. 물론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기대를 저버리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기대를 저버리는 건 당신이 나에게 실망하고 나를 싫어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다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서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아끼는 관계는 각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섬세하게 조율할 수 있을 때 만들어진다. 즉,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친구 사이가 틀어진다면 그는 애초에 당신의 진짜 친구가 아닐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관계를 만들어 갈 때는 먼저 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마음이 상하더라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감정적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한계선을 기준으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내 삶까지 망가질 것 같을 때는 미안하지만 더는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자신보다 남을 더 신경 쓰느라 정작 자기 마음이 골마 터진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솔직한 감정을 억누르며 혼자 상처받아 온 사람일수록 한계 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끝까지 사람을 믿고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한계 설정인 것이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질러 볼 것이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년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구절이다. 모든 성장엔 고통이 따른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머물고 있던 세계를 깨트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장통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성장통을 고통스럽게만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 알을 깨고 나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신나는 일이다. 갑갑하고 좁은 세계를 벗어나 날개를 확 펼치고 날아갈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드넓은 하늘을 훨훨 날면서 느끼게 될 자유를 생각해보라. 나는 그것을 대학교 연극반 활동을 통해 깨달았다.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책 읽는 것조차 힘들어할 만큼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았다. 그 성격을 고치고 싶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연극반에 들어갔다. 하지만 막상 발성이며 동작이며 남들 앞에서 하려니까 용기가 나지 않았고 힘들어서 그만둘까 생각도 여러 번 했다. 그러다 1학년 겨울방학 때 연극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에서 맏딸 역을 맡게 되었다. 비중도 크지 않았고 무대 위에선 실수 연발이었지만 그럼에도 첫 공연을 끝냈을 때의 희열은 최고였다. 내가 그 많은 관객 앞에서 연기를 해냈다는 성취감에 너무나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무언가 내 안에서 불꽃처럼 터지는 것도 느꼈다. 무대 위에서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역에 몰입해 그 역할을 해낸 경험이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다.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도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두려워도 무엇이든 또 도전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자부심은 기대와 성공의 비율에 좌우된다고 말했다. 성공의 경험이 쌓일수록 자부심 또한 강화된다는 그 뜻이다. 또 자부심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 그렇게 도전하면 할수록 성공의 확률 또한 올라간다. 성공이 성공을 부르는 연쇄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알을 깨고 나아가는 것은 즐겁고 신나는 일이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배우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몰랐던 나를 발견함으로써 또 다른 성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나만 해도 연극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여전히 힘들어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치료의 방법으로 사이코 드라마를 시도할 때 나는 해보기도 전에 못한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도전은 많은 것을 감수해야 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쫓아가기가 힘들 뿐더러 당장 성과를 내지 않으면 도태되고 많은 현실에서 한 번의 도전이 씻을 수 없는 실패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커지게 마련이다. 게다가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우리가 탄 컨베이어 벨트 또한 더욱 좁아지고 경쟁은 더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즉,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함부로 타인에게 뭐든 도전해보라고 권하지 못하는 이유다. 하지만 그렇게 움츠러들면 들수록 경험한 게 너무 없어서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기는커녕 점점 도태되어 버리고 그만큼 자존감은 떨어지게 된다. 예전에 국립정신병원에서 일할 때 나는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기에 약간 불안하거나 몇 차례 떨어진 레지던트들을 맡아 가르친 적이 있었다. 그중 한 레지던트는 무려 3번이나 전문의 시험에 떨어진 후 어두운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그런데 그가 내민 진찰 기록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누가 봐도 너무 엉망이었던 것이다. 빨리 그 기록을 선배들에게 보여주고 도움을 구했더라면 3번이나 떨어지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에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말했다. 선배들에게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고 하면 자신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웠단다. 그래서 무엇이든 혼자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일은 더디고 결과도 좋지 못했다고 했다.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나중에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었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무력감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쇠사슬로 발목이 묶인 채 자란 코끼리는 충분히 쇠사슬을 끊을 만큼 힘센 코끼리가 되어도 그것을 끊지 못한다고 한다. 어릴 때 쇠사슬을 끊지 못했던 기억이 코끼리를 자포자기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충분히 그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음에도 과거의 실패 때문에 지레 포기하는 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한다. 실패의 경험은 점점 더 도전을 어렵게 하고 성취와 멀어지게 만든다. 그런데 그런 상황일수록 작은 도전과 성취가 중요하다. 여행을 한번 해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혼자 해외여행을 가라면 무리일 수 있지만 아직 안 가본 가까운 곳을 친구와 함께 가보라고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시도해 볼 것이다. 그렇게 한두 번 가보면 자연스럽게 더 멀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나중에는 혼자서도 해외여행을 갈 용기를 내게 된다. 이처럼 작은 도전에 성공을 거두면 다음 도전이 더욱 쉬워지게 마련이다. 도전도 무기력과 마찬가지로 학습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성공이 쌓일수록 우리는 실패 가능성보다 성공 가능성을 더욱 크게 보고 실패하더라도 그 역시 성공을 향한 과정이라고 여기며 재도전하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알을 깨고 나가는 건 무척 신나는 일이다. 몸집이 커져 어느새 답답해져 버린 알을 깨고 나와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신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그렇게 만난 세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준다. 어찌 보면 삶은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경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양한 경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준다. 철학자 파스칼의 잠언대로 우리가 인생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삶을 우리가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가정하고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더는 실수와 실패가 두려워 다가오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살아보니 웬만한 실수와 실패로는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설령 이혼을 하고 회사를 그만둔다 해도 마음만 먹는다면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고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요즘 병 때문에 움직이는 게 힘들다 보니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대부분을 집에 머무르고 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내가 잘한 게 하나 있다면 끊임없이 작은 도전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방울 사진들을 찍어 전시회를 열었고 스마트폰으로 그림을 그려 책을 냈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또 다른 도전을 준비 중이다. 내가 사진가들처럼 사진을 잘 찍어서 전시회를 연 것은 결코 아니다. 화가처럼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 에세이를 낸 것도 아니다. 다만 나는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고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스마트폰 그림을 그리며 그 세계에 빠져들어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는데 그 마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에게 네가 찍은 물방울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아름답더라. 선생님이 그린 빼뚤빼뚤 그림들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 그거면 충분히 새로운 도전을 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새로운 도전들을 하며 나의 삶은 훨씬 재미있고 풍성해졌다. 그러니 길을 걸을 때 매일 똑같은 길로만 걷지 말고 한 번쯤은 새로운 길을 가보길 권한다. 음식을 먹을 때도 한 번쯤은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보라. 친구를 만날 때도 늘 가던 장소가 아닌 아주 낯선 곳에서 만나보라.
그리고 뭐든 재미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한번 시도해보라. 그렇게 새로운 경험을 수없이 해본 사람과 매일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는 사람의 내일은 다를 수밖에 없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고 싶다. 손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웬만한 일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쌓인 경험들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기 때문이다.